오늘은 4월 13일, 현재 시각은 4시 17분. 오늘도 1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강대국들은 살상용 핵무기를 자체 조달하고 비축하는 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당화 논리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그 논리의 당위성을 만방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항시 가상적국의 문화적 하자를 지적하고 그들이 저지를지 모르는 바이성적 형태를 상정하여 사람이 아직 갖고 있는 파충류의 뇌를 자극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을 파충류적 행동 기제로 몰고 가고는 한다. 자국은 상대국과 달리 문화적 하자가 없고 타국을 해칠 의도가 없으며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정복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가에는 결코 실현돼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록에 들어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자본주의, 신앙의 자유 등이 그 목록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무신론 등이 그것을 대신한다. 국가 주권의 포기는 양쪽 모두의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있다. 세계 어디에든 우리는 똑같은 논지의 주장을 귀하게 들을 수 있다. 외계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을 공평한 관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우리의 고민이 크게 마련이다. 최근에 한창 개발 중인 살인 위성, 입자빔 무기, 중성자 폭탄, 레이저 병기, 순항 미사일 등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를 수백 개의 가짜들과 함께 배치한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진짜를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를 숨기기 위하여 수백 개의 가짜를 배치하는데 웬만한 나라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넓은 국토를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 묶어두자는 제안을 우리가 외계에서 온 관찰자에게 설득할 묘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각자의 표적을 향해 배치된 수만 개의 핵탄두가 우리의 생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인류에게 주어진 행성 지구를 보호해야 할 임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들이 떠들어대는 그들의 뻔한 주장을 우리는 귀 아프게 들어왔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류 전체를 위하여 외쳐댈 사람은 지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가 우리의 지구의 편이란 말인가? 인간 두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되뇌피질이 직관과 이성의 활동을 관장한다. 사람은 무리 생활을 통해 진화했으므로 우리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기쁨을 누린다. 상대방을 보살피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본성은 무리 생활을 통한 진화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는 희생정신이 깊이 새겨졌다. 인류는 규칙적 자연현상의 숨은 의미를 예리한 직관과 이성으로 해독하여 무리 생활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도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협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또한 꾸준히 키워왔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핵전쟁의 위험이 이제 겨우 싹트기 시작한 지구화의 이념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라고 염려한다. 핵 위험을 깊이 통찰하여 그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인류 사회의 근본 구조는 전적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의 지구 문명을 공평무사한 외계인들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자. 지구 문명의 현 주소는 행성 지구의 생명 보존이라는 인류의 당면 과제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 재구성의 과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 정치, 사회, 종교의 재반 제도, 조직, 기구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 해결 양식 자체를 그 근본에서부터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되도록 가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최후의 날의 도래를 염려하는 이들을 마치 혹세무민을 꾀하는 걱정꾸러기라고 몰아붙이던가 인류 사회 제도의 근본 변화는 비현실적이고 실현성이 없으며 인간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헛된 주장을 길게 늘어놓고는 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마치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갈 협박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평화 유지 방안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인간 본성의 단 한 가지 속성만을 고집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는 다른 좋은 속성들도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핵 이외의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전 세계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난 적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전면 핵전쟁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전면 핵전쟁은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때 가서 통계 분석을 다시 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핵 군비 경쟁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는 국가는 실제로 몇 안 된다. 그 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그렇지만 무기 통제 및 군비 축소 전담 기구의 1980년도 예산이 1,800만 달러인데 비하여 미국 국방부의 예산은 1,530억 달러이다. 이 통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무기 통제와 군비 축소에 실제로 쏟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느 한 사회 집단이 다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보다 그 전쟁을 수행할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누가 그 집단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통해 전쟁의 발발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쟁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는 빈약하게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카드의 사르곤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군비 철폐에 사용하는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거나 전무했기 때문이다.
미생물학자와 내과 의사들은 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지 병원균의 뿌리 자체를 캐내고자 하지는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하나의 소화병이라고 불렀다. 자, 이제의 전쟁을 소화병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자. 오늘날 핵무기의 전 세계 확산을 주도하고 핵무기 해체에 저항하는 세력의 창궐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인류 생존의 문제에 관한 한 특정 이익단체나 그 어떤 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류 생존 여부는 우리의 지적 능력과 가용 자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과감하게 투자하여 리처드슨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야말로 핵전쟁의 인질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핵전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우리가 먼저 핵 및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부를 계몽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종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가르쳐온 전통적 지혜의 틀을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물론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목표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절당할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한다. 인간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 방안 이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포유동물들은 서로 코를 비비고 끌어안고 애무하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서로 쓰다듬으며 자식을 사랑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런데 파충류에서는 이런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서 알 영역과 변형계가 휴전 상태의 불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직도 종종 태고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는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유동물의 어미와 새끼 관계를 보자. 어미가 새끼에게 보이는 애정 표현은 포유동물의 본성을 자극하여 변형계의 활동을 도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파충류의 행동 양식이 권장될 것이다. 이러한 추리를 가능케 하는 증거가 있다. 해리 할로와 마가렛 할로 부부가 수행한 원숭이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동료 원숭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냄새와 소리도 맡고 들을 수 있지만 피부 접촉은 금지된 우리에게 가도 키운 원숭이들을 우울하고 자폐적이며 자기 파괴적 성향을 보였으며 여러 가지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호시설에서 육체적 접촉 없이 자란 어린이에게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성향의 행동을 볼 수 있다. 피부 접촉 단절에서 겪게 되는 애정 결핍은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400여 개의 사회를 선정하여 그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는 통계적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아기의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의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부 접촉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생활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폭력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들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인생의 결정적 두 단계인 유아기 또는 성인기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라도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피부 접촉을 권장하는 사회에서는 절도라던가 광신적인 종교 조직 등을 볼 수 없고 부의 지나친 과시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체벌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노예제도, 잦은 살인, 고문, 심지어는 원수의 수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여성학대가 극심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인의 실상을 간섭한다고 철저히 믿는다. 인간 행위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피부 접촉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폭력성의 발현과 그런 상관관계를 갖게 됐는지 아직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프레스콧의 연구 결과는 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아기에 피부 접촉이 빈번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가 인정되는 사회가 폭력 성향의 사회가 될 상대 빈도는 2%이다. 이러한 빈도의 발생이 우연의 소산일 확률은 1대 12만 5천이다. 나는 아직 이와 같이 정확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표현 변수를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피부 접촉에 목말라 하고 다 자라서는 성적 접촉을 갈망하게 마련인 모양이다. 아이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피부 접촉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들은 공격성, 지역성, 지나친 의식행위, 사회계층 간의 갈등 등에서 초래되는 인간의 야만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앞에서 열거한 야만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룩하는 사회는 파충류의 두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프레스콧의 연구 결과가 옳다면 핵무기와 비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 학대, 성생활의 심한 억압 등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죄악이다.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를 자주 껴안아 주라.
인간의 성격이나 인류의 역사, 비교 문화 등 연구 등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제도, 인종차별, 심한 여성 혐오, 폭력 등이 서로 깊게 연관된 상황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해도 좋을 듯 싶다. 딸꾹질이 나는데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요. 인간의 야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노예제도가 최근 20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긴 세월을 통하여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로서 참정권과 경제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후진 사회에서조차 볼 수 없는 변화이다. 침략을 준비하던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중단되는 사건이 20세기에 들어와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수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가 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철저하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현대는 그들의 열광과 호소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배관시 당하기도 한다.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와 조짐들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지구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에 살았던 테오프라스토스는 미신은 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똑바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 우주에는 각종 원자들의 별들의 중심에서 합성되고 매 초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씩 태어나며 여기저기 막 태어난 행성들에서는 중심별에서 방출된 빛과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물과 대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땡기고 수천 개에 이르는 은하들 하나하나에서는 생명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원료 물질들이 별의 폭발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K사가 있고 커크가 있으며 눈송이와 개똥벌레가 함께 살아 숨쉬는 코스모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주에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블랙홀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상, 지구와 다른 문명 세계가 수없이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외계 문명들에게 발사된 전파 신호가 지구를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 실체와 비교해 볼 때 미신과 사이비 과학이 주장하는 바는 참으로 허망하다. 과학이 인류의 고유 문화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이 밝힌 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녕 중요한 우리의 과업인 것이다. 자연에는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테오프라스토스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었다.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두려워하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 지식에 의존하려거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은 자신을 미신에 맡겨 헛된 위안을 얻으려는 자이다. 그들은 세상과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비겁함의 소유자들이다. 진정한 의미의 용기는 자신의 편견이 밖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찾아낸 결과가 자신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코스모스의 조직과 구조를 끝까지 탐구하여 그 깊은 신비를 밝혀내려는 이들의 것이다. 지구에서 지구에서 과학을 아는 생물 종은 인간밖에 없다. 지구에서 벌어진 생명 진화의 긴 역사에서 아직까지 과학하기는 전적으로 인류만의 것이다. 인류의 과학하기 능력은 자연 선택 과정을 거쳐 대뇌 피질에 새겨진 진화의 산물이다. 과학이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학하기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하기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므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과학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성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가정이란 가정은 모조리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과학에서 권위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있는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있는 그대로 코스모스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모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제한된 상황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각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더 넓고 큰 맥락에서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큰 문제인 것이다. 현재 지구의 문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오만한 신입생과 같다. 오늘날의 인류 문화는 지난 45억 년에 걸친 행성의 진화와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인류는 아주 긴 세월을 문화라 할 수 없는 내용의 활동만을 해오다가 겨우 최근 몇천 년 사이에 거둔 업적을 가지고 영구불면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노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 종교, 경제 조직, 지식체계, 어느 것도 인류 생존에 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 월등하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과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러한 제도를 찾아내는 일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